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Smiled over your shoulder. For a minute I was stone cold sober. I pulled you closer to my chest, and you asked me to st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문명의 대전환 강의를 맡은 이진아입니다. 오늘 주제는 변화하는 지구, 변화하는 역사, 그리고 그 의미는 인데요.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가장 알맞게 적응하는 동시에 그 조건을 이용하며 살아갈 줄 아는 존재죠. 따라서 거시적 환경 변화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거시적 환경 변화가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인간의 경제 활동과 그로 인해서 변화해가는 환경의 변화를 1700년대부터 2000년까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종이 사용량, 댐 건설 증가, 물 사용량 증가, 자동차 생산 대수 증가, 인구 증가, GDP 증가, 거기에 따라서 오존층 파괴, 연안 생태계 오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190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2000년대를 가까이 가면 수직 상승을 거의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변한다면 언제까지 변할까요? 얼마나 빠르게 변할까요? 일단 세계 경제 활동을 1인당 GDP를 표시한 것만 봐도 1500년서부터 180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어요. 190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변하는 게 기온 변화죠. 보시는 그래프는 기원 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기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0년, 200년, 400년, 600년 이렇게 쭉 나가서 2000년까지 보면 비슷하게 쭉 흘러가다가 좀 내려가기도 하다가 갑자기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스하키에서 쓰는 하키스틱하고 닮았다 해서 하키스틱 그래프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이 하키스틱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 어떤 세상이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모두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는 DNA 안에 그 모든 걸 겪어왔다 하는 겁니다.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기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변화는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하게 기온이 치솟을 때도 있었고 평균 기온이 훨씬 더 높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이거는 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죠. 끝나는 게 0년이니까 2000년 기준으로 해서 0년 전이니까 제일 오른쪽 끝이 2000년도의 상황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았던 때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걸 보시면 지난 5억 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보시면 이게 그 가운데 검은 선이 있고 그 위로 빨간 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 밑으로는 파란 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은 지구가 아주 더웠을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없었을 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란 선 그래프는 남극과 북극이 얼음판이었을 때를 나타냅니다. 제일 끝에 보세요. 스미소니안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래프인데 끝에 보시면은 아직 최고점을 향해 가려면 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거를 겪어왔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기온이 변함에 따라 지구 전체도 변했어요. (40억 년) 전에는 지구 전체가 쩔쩔 끓는 금속과 암석의 덩어리였고요. 30억 년 전부터 수증기가 많이 그 대기 중에 형성되면서 그 사이에 이 40억 년과 30억 년 사이에 유성이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유성에 많은 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기 중으로 뜨거운 지구 표면에 부딪혀서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름이 있고 습기가 있는 그런 대기층이 형성이 된 거죠. 이 대기권이 형성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지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 수증기에 의해서. 그랬다가 또 20억 년 전에는 굉장히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수증기가 증발하고 10억 년 전에는 또 가라앉고 쭉 보시면 100만 년 전에는 저 세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100만 년 전을 보시면 지구 전체가 거의 얼음으로 덮여 있다시피 했어요. 푸른색이 안 보이죠? 지금은 푸른 녹색 식물도 있고 구름도 있는 현재의 환경이 됐습니다. 거기 따라서 또 지구상 생명체도 진화를 했죠. 41억 년 전에 처음으로 생명체에 비슷한 흔적 같은 게 발견이 되고요. 쭉 이렇게 오다가 공룡도 나타나고 쭉 하다가 인간이 제일 끝에 나타났는데 인간이 처음 등장했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이 많지만 대개 한 7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지구의 환경이 안정되고 더 살기 좋아짐에 따라 생명체도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화라고 부르죠. 진화는 변화하는 지구의 환경 조건에 적응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생명체들이 모습을 바꾸면서 살아온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거시적인 지구 환경 조건의 변화, 왜 이렇게 변하냐? 이거는 지구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에 딱 혼자 존재하는 그런 공간 속에, 우주 공간 속에 지구 혼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외부에 존재하는 많은 우주들과 지구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별, 달, 태양 이런 거 말고도 더 먼 지구하고도 은하계 또는 은하계 너머의 지구하고도 사실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전모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마치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면, 외기가 더워지면 저희 어떻게 해요? 옷을 얇게 입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저 행동이 바뀌죠. 겨울이 돼서 추워지면 두껍게 입고 사람들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눈을 치워야 되고, 이거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지구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거쳐가고 있고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때까지는 그 매스컴에서 주로 이제 기온 변화를 많이 얘기했어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온이 막 바뀌면 거기 따라서 수증기 발생하는 패턴, 또 이렇게 육지가 더워지는 정도, 물이 또 더워지거나 식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과 비와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요즘에는 더 큰 개념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우주의 환경으로서 지구의 거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통틀어서 우주 날씨라고 합니다. 이건 우주 날씨라는 스페이스 웨더라는 걸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왼쪽 위에 ESA라고 쓴 것은 European Space Agency, 그러니까 유럽 우주국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지구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보면은 우주 광선도 있고 태양이 갑자기 흑점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코로나를 대량으로 방출하고 거기서 이제 양성자가 방출이 되고 그러면은 우주 비행사가 방사선에 노출이 더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태양 전지가 부딪혀서 태양 전지를 마모시키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고 비행기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승무원들이 더 우주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다 저기서 받아가지고 신호를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오류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가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비가 먹통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이런 우주에서 교란이 일어났을 때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서 수신 교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계의 오작동이 일어나고 고주파 전파 교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기 전자 시스템 교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주 날씨 변화 요인에 의해서 지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주 날씨의 변화는 지구상의 여러 현상과 작용에 근본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런 우주 날씨의 변화에 관해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우주국, European Space Agency,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노아, 이 노아가 훨씬 더 그 나사보다 이 관련해서 연구에 많이 앞장서가고 있는 텐데요. 선진국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구의 거시적 환경 변화 중요한 요인으로서 기후 변화와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요인이 별로 이제 주목을 끌기 시작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아직 잘 알려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지구 자기장 변화입니다. 지구 자기장이라는 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과학적인 용어 설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구장이 본질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인간의 역사가 왜 그렇게 요동을 치면서 변해왔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장이란 지구 내부에서 자기 에너지가 끊임없이 발생해요.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그게 뿜어져 올라가서 지구를 도나스처럼 둘러쌉니다. 외부 우주로 쫙 뻗어가는 그런 자기 에너지의 장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지구가 있고 도나스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의 공간이죠. 그래서 현재는 남극에서 그 에너지가 나와서 북극으로 수렴돼서 들어갑니다. 제가 현재는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7만 년 전부터는 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왜 발생하냐면 지구 안에 제일 안쪽에 내핵, 그 다음에 외핵, 그다음에 멘탈, 지각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핵은 단단한 금속 덩어리입니다. 근데 외핵은 금속이 쩔쩔 끓는 죽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 이 죽과 같은 것이 그 자전의 영향으로 끌어올라요. 이렇게 스프링처럼. 저 파란 스프링 모양 보이시죠?
끌어올리면 거기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게 자기장으로 변해서 지구를 겹겹이 둘러쌉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주에서 오는 나쁜 전자파를 막아줍니다. 이 우주는 지구보다 훨씬 크죠. 아무리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태양 하나만 봐도 아무리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의 그게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태양의 에너지와 지구의 에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서 강력하게 불안정한 전자파가 발생하면 지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파 영향이 뭔지 아시잖아요. 전자파 쏘여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구상에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구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태양에서 솔라 플레어, 그러니까 태양에서 이렇게 전자파가 막, 태양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열기는 왜 스위치를 넣으면 빨갛게 고르게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장작불을 떼면 어떻습니까? 장작불을 떼면 타는 데는 타고 안 타는 데는 안 타고, 그러고 있다가 따닥 하면서 또 불꽃이 튀고, 그런 것처럼 태양도 불규칙 연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대류를 하면서 물질이 대류를 하면서 그 물질이 잘 타기도 하고 안 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요. 그럴 때 이제 태양풍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심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러면 그 전자파가, 굉장히 센 전자파가 지구를 향할 거 아니에요? 지구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쪽에서 그게 발생하면 더 많이 영향받겠죠. 이럴 때 지구자기장이 딱 이렇게 모여서 겹겹이 모인 그쪽으로 딱 이렇게 방패처럼 쉴드를 치면서, 그러니까 그걸 뚫지 못하고 전자파가 남극하고 북극으로 가요. 저는 남극 북극은 안 가봤지만 거기가 전자파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는 건 압니다. 우주 전자파가 굉장히 강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잠도 못 자고 백야 현상 이런 거 일어나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렇게 태양풍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위도 지방을 피해서 양쪽 극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우주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에서 그거 영향을 받아서 지구자기장이 변화한다면 지구자기장 상태도 끊임없이 변하겠죠. 그래서 북극하고 남극이 위치가 변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만 년 전에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아도 그 변화하는 속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알래스카 쪽으로 오면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0년간 지구자기장 북극점의 위치의 이동, 저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북극 있는 데서부터 저 시베리아 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저기 그 그린란드 밑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자기장의 밀도가 또 변합니다. 지구자기장은 에너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기, 야외에서 뭘 이렇게 태워보시면 연기가 발생할 때 어때요? 연기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옅어졌다가 짙어졌다 하잖아요. 지구자기장도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에는 이렇게 지구자기장 전체가 약해져 있었어요. 파란 부분이 약한 쪽이고 빨간 부분이 두꺼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두껍고 어디가 약하냐, 이 위치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두껍고 약한 위치도 다 바뀌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구장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주에서 전자파가 많이 들어왔다가 적게 들어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변화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지구자기장의 양극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극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구상 여러 지역에서 오로라가 관측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극하고 북극에서만 오로라가 관측이 됐는데 지금은 꽤 중위도로, 막 예를 들면 뉴욕보다 조금 약간 위쪽 이런 데서도 오로라가 관측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지구상 각 지역 상공에 있어서 지구자기장 밀도가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구자기장 밀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기 빨간 데가 이 지구자기장이 굉장히 약해진 부분을 여기는 의미하는데, 보세요. 지금 미국의 중심부를 거의 덮고 있죠. 그래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측정한 지난 100년간 지구자기장 강도 변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빠르게. 자, 이렇게 지구자기장 변화가 격심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엄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급점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은 일단 벌들이 사라져요. 근데 벌들이 사라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벌들이 모두 사라지면 그로부터 4년 후 인간이 사라진다. 뭘 근거로 이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인슈타인의 말이에요. 벌이 사라지면 수정이 안 됩니다. 식물이. 번식을 못하죠. 그 얘기는 식량이 생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식량이 생산 안 되면 인간이 사라질 만하죠. 그 다음에 이 벌이 왜 그러냐면 이 지구자기장의 북극, 남극의 나침반처럼 해서 몸 안에 나침반이 내장이 돼 있어요. 벌처럼 장거리를 이동하는, 비행하는 그런 생물들은 몸 안에 그런 일종의 나침반 같은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 내장이 돼 있는데 극점이 막 이동하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멸종이 됩니다. 철새나 떼지어 장거리 이동을 하는 바다 물고기 등도 멸종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요즘 보면 철새가 사라졌다 또는 바닷가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다. 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구자기장 급점 이동 속도가 빨라져도 당연히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하니까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의 사고가 급증하죠. 그래서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없이 비행기가 추락했고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자기장 밀도가 감소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 전기 시스템 오류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대기권 상부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구자기장이 이제 약해진 그 지대에 태양풍이 불어올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항로를 변경해서 갑니다. 너무 심각한 피해를 받으면 운전을 제대로 못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보셨듯이 그런 얘기는 다 많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산,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빈발합니다. 왜 자연재해가 빈발할까요? 지구자기장 밀도가 감소하면 화산 분화가 증가합니다. 지진도 증가합니다. 해일도 증가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주 전자파가 오는데 지구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자기장의 약한 틈을 타서 우주 전자파가 들어올 때 전자파가 강해진 전자파가 지구 전체를 덮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구 안에는 금속 성분이 80% 들어있습니다. 지각을 제외하면 내핵, 외핵 합쳐가지고 거의 금속 성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풀룩풀룩 끓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실험에 쇳가루 넣고 자석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쇳가루가 막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우주 전자파가 강해지면 지구 내부의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니까 막 압박을 하겠죠, 지각을. 그러면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뿜어져 나오는 게 화산이고, 그런 와중에 서로 다른 압력 차이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게 지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게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이게 안심해도 좋을 건지 모르지만 현재 나사의 입장은 지구의 대기권이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나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ESA, 유럽 우주국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데는 1920년대부터 지구자기장 변화가 인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요.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러시아의 북부 산업생태연구소가 1948년서부터 1997년까지 50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의하면 이 정도 샘플이면 믿을만 하겠죠. 지구자기장에 극심한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불안, 우울증, 조울증 및 자살 발생률이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 21세기에 들어서 유럽에서 지구자기장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면서 이게 아마 러시아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유럽 우주국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2016년 옐친 바바예프 박사가 지구자기장이 불안정해지고 약화되면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서 공격성이 커진다 밝히고 있다. 2017년 그리스 헤라클리온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구자기장 변화가 심해지면 심장 박동에 이상 패턴이 발생함을 임상적으로 증명했다. 이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외 뉴스를 보시면은 지구자기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보합니다. 스페이스 웨더, 솔라 플레어 이런 거 검색하시면 그러니까 솔라 플레어가 발생해서 지구자기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요동을 칠 때 심장 박동이 어땠는가 하는 거를 연결해서 조사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게 임상적으로 증명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과학적인 어떤 아주 과학적이고 그 임상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실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실은 역사를 쭉 훑어보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구자기장이 격변할 때는 반드시 커다란 사회적 혼란과 대규모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데요. 이러한 인간 사회의 혼란은 기후변화 변수와 더불어서 더욱 증폭되거나 혹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변함에 따라서 지구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역사도 변화해 왔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지구의 거시적 환경 변화는 반드시 인간 역사에서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특히 지구자기장 상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현상이 심해집니다. 기온 변화도 그와 함께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서 인류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데 가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장 밀도가 낮아져서 외부 우주로부터 다량의 전자파가 유입되거나 지구자기 극점 이동 변화가 심해지면 말씀드렸던 듯이 이렇게 전자파에 노출되면은 인체 면역력이 저하되고 기능 장애가 발생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심리 상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생체가 전체적으로 교란이 되면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먹이가 되는 농작물이나 가축 또 이런 것들도 생육이 저하되며 세포 내 스트레스 독성 축적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물이 생산이 잘 안 되고 생산되는 거에는 스트레스 독성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점점 더 옛날보다 맛이 없어지고 우리는 독성이 들어있는 음식은 맛없다고 느끼거든요. 인간의 미각체계는. 거기다가 또 화산, 지질, 해일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게 되니까 면역력이 낮아지고 식량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죠. 자원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파벌 싸움, 가문 간 전쟁 등 국내적 분쟁, 종족 및 국가 간 분쟁이 증가, 흉년 발생, 자연재해 빈발, 전염병 창궐, 인구 격감 등의 현상으로 기억이 되거나 기록이 됩니다. 지난 4,500년간에 있었던 일을 전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요중 몇 가지만 앞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원전 2000년 무렵 보면은요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농작물 생산이 잘 안 된다는 얘기고 거기 보면 저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화산이 분화되는 표시. 화산 분화가 심했습니다. 이럴 때 인류 최초의 도시로서 번영을 하던 수메르 제국이 붕괴하게 됩니다. 수메르 왕국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원전 16세기에는 바빌론이 함락이 되죠. 그때도 보면 기온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구자기장 변화가 화산 활동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시점에는 이제
데우칼리온의 홍수라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얘기가 꼭 노아의 방주 얘기하고 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내렸고 기후변화가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전해지던 그 중동지방뿐 아니라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를 겪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4세기에는 또 안 그래도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먹을 게 잘 생산이 안 되는데 자연재해가 빈발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전염병이 돌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도 이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역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 거리에서 쓰러져 나가고 장사도 못 지낼 정도로 계속 이렇게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는 흉노족이 발호하고 한왕조가 몰락하고요. 아주 민주주의적이던 그 로마의 공화정이 종식이 되고 굉장히 포압적인 제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서기 1세기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구자기장 격변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 유명한 고트족의 대이동, 그러니까 유럽, 서유럽 쪽에서 남유럽으로 또 영국 쪽으로 내려오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켰던 고트족 대이동이 있었고요. 또 로마가 아주 이상한 사회로 변하면서 기독교를 잔인하게 탄압을 했죠. 이상에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는 거시적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요동을 치며 변화를 보여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구 환경이 격변할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생기면서 인류 사회는 점점 더 파멸의 길로 간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구가 역사가 46억 년인데요. 그 장구한 역사를 거시적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분석을 해보면 지구가 대규모의 심각한 거시적 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반드시 지구상 생물종의 진화가 한 단계 도약적으로 발전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32억 년 전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져가지고 뭐 도대체 생명체라는 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광합성 식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번식을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광합성하는 식물이 처음으로, 그 전에는 그냥 원핵 생물, 아메바 같은 그런 아주 원시적인 그런 생명체밖에 없었는데 식물이라는 좀 더 정교한 생명체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식물들이 쫙 번식해가지고 지구 전체를 파랗게 덮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산소를 호흡하면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산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산소는 굉장히 불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산소를 닿기만 하면 변질시켜버려요. 전자를 하나 뺏어서 변질시켜버립니다. 녹이 쓴다든지 외기에 물건 내놨을 때 그 구조가 해체되면서 낡게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이 산소의 작용인데 이 산소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이거는 진짜 심각한 환경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닿기만 하면 전자를 뺏어서 그 원래 생물이 아닌 걸로 만들어 보니까 단세포 생물로 보면 죽는 거예요. 구조가 단순한 생물로 보면.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독성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생물이 등장했어요. 그리고는 6억 5천만 년 전에 지구 전체가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 동물이 등장합니다. 세포가 많고 세포 안에서 각 세포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날이 추워도 견딜 수 있는 생명체가 탄생을 한 거죠. 2억 7천만 년 전 지구 자기장이 극이 바뀌는 대격변이 있었을 때 시베리아 지방 대규모의 석탄 화산이 폭발로 급격히 기온이 치솟는 폐렴기 대멸종이 있었다. 폐렴기, 우리가 대멸종 치면 폐렴기 대멸종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때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95%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0년 동안을 생명체가 거의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기후가 온난하게 안정이 되면서 다양한 공룡, 식물, 포유동물 등 생물종이 복잡 다양한 방식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지구자기장 격변이 일어날 때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거론되는 예가 뭐냐면 인류의 탄생입니다. 700만 년 전에 지구자기장 격변기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동부가 지금 그 케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북에서 남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서쪽이 이렇게 솟고 동쪽은 가라앉았죠. 그래서 거대한 아프리카 지구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이때 바람이 대서양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지구대의 동쪽 면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 지구대의 서쪽 면은 건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창한 밀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살던 원숭이들이 나무가 없어지니까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땅으로 딛고 살아야 되는데 먹이가 없으니까 먹이를 얻기 위해서 이동하기 쉽게 두 발로 움직이는 그런 종류의 원숭이가 탄생한 거고 거기서 이제 인류의 조상이 탄생한 겁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지구자기장 격변이 일어날 때 그에 따라 기후변화도 요동을 칠 때는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막 아까 그래프 보셨죠? 다 막 치솟잖아요. 변화의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 아주 큰 그림으로 볼 때 지구의 환경 격변기를 거치면서 진화의 중요한 도약이 일어났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격변기 역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모두 한 단계의 비약적인 진화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일까?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삶과 죽음도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나서 생장하고 쇠락하고 죽는 하나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점점 더 복잡하게 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의 사이클을 아까 그 그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나선형으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나선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단계, 지금 이 단계의 혼란을 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선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일까? 거기에 맞는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되겠죠. 사실상 여기 대해서도 이미 과학적으로 상당히 증명이 된 연구 성과들이 있고 그 연구 성과에 기반해서 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어떤 세상을 향해 가게 되는지. 그 자연계에서는 주기라는 게 있죠. 사이클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하루 주기는 어떻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1년 주기는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20년 주기로 기후변화가 오락가락합니다. 기후변화가 따뜻했다가 좀 더 차가웠다가 하는 게 20년 주기이고요. 또 이게 200년 주기로 있습니다. 지구자기장 변화도 마찬가지로 20년 주기, 200년 주기가 있는데 2024년하고 2025년은 200년 주기에서 가장 지구자기장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도 지구가 요동을 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정도가 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그거는 아주 장기 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이 주기는 굉장히 장기 주기에서 마지막 혼란점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의 긴 주기일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거를 뭐 정확하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한 논문은 제가 못 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뭐라 그러죠? 장거리에서 피치를 내야 되는 그 시점이 언제 시작이 되냐?
슬슬 빛을 내는 시점이 5천년 전에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년 때부터 생물종이 멸종되고 인간의 역사가 혼란에 빠지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할까요? 달리기에다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 하고 총소리 들리면 죽자사자 뜁니다. 모든 에너지를 한 10몇 초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력으로 다 뛰죠. 1000m 달리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족이 탈락하죠. 그러니까 1000m 달리기 할 때는 슬슬 뛰다가 어느 정도 한 4분의 3천 지나면 막 빛을 올려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씁니다. 마라톤은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은 한 40,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40몇 킬로를 달려요. 그러니까 서울 톨게이트에서 안성 톨게이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죽자사자 뛰면 안 되겠죠. 그럼 아주 광탈락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마라톤의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의 전략의 최고 단계가 뭐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러너즈 하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계속 내가 이걸 뛰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아무리 근육통이 오고 아무리 탈진감이 느껴져도 계속 기계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계속 호흡을 고르게 다듬어가면서 계속 움직이면요. 머리에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뇌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야, 더 뛰면 안 돼. 우리 이러다 죽어. 이제 멎어야 돼.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계속 뛰잖아요. 계속 자기 몸을 달래가면서 뛰어야 돼. 우리 뛸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뛰면 머리가 두뇌에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다량으로 확 분비를 하는데 굉장히 쾌감을 느끼게 돼요. 행복한 느낌. 그 행복한 느낌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몸 안에 쌓였던 피로물질을 일시에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러너즈 하이 속에서는 굉장히 빨리 뛰면서도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러너즈 하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완주하죠. 그러면 이 흐름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뇌파 수준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항상 기쁨이 넘쳐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아름답게 아우르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다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에너지를 덜 쓰겠죠. 그러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응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이치에 맞는 말이죠. 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있으면 에너지가 진짜 지극히 에너지 그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데 면역력이라든지 해독을 하는데 몸에 깨진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면역력을 복구시키는데 이런 데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자세히 또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의 생존 전략의 방향은 그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다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분명히 지금보다는 영적 수준이 도약적으로 진화한 세상일 겁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시대에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이끄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는 믿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보기 위해서는 저희 한반도 역사가 거시적 환경 변화를 거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문명의 대전환,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역사의 의문을 풀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